약 2억 년 전 세상은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땅에는 거대한 공룡들, 바다에는 상어, 강에는 악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동물들하고 비교하면 그 시절의 생명들은 크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거대한 공룡들은 멸종했고 그 시대를 함께 살던 큰 생명들은 전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어쩌면 그 시대엔 평범해 보였던 식물들이고 훨씬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가장 크고 강력했는데 멸종했고 오히려 평범해 보였던 것들이 왜 살아남았을까? 우리는 보통 큰 게 강한 거다라고, 강하면 우월한 유전자고 결국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실 인간의 기준에서 나온 사고방식입니다. 최상을 좋아하는 인간의 기준입니다. 우주는 좀 다릅니다. 화산이 터져서 하늘이 가려지고 기온이 떨어지고 먹을 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큰 생명체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거대한 몸은 더 많은 열량을 요구하고 거대한 무리는 더 많은 영역을 필요로 하고 거대한 생명은 변화에 반응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립니다. 한번 균형이 깨지면 다시 균형을 회복하기가 훨씬 어려워지죠. 즉, 큰 것, 강한 것 자체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강함은 언제든 약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은 상황이 바뀌는 순간 비용으로 바뀝니다. 우주가 선호하는 것은 최상이 아닌 최적입니다. 최상은 눈에 띄고 매력적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 위험합니다. 최상은 자원도 많이 먹고 시선도 많이 받고 그만큼 공격도 많이 받습니다. 그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너무 큰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최적은 조용하고 과하지 않기에 한 시대를 버티기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 남아있죠. 힘이나 존재감이 압도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래가는 형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형태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리는 공룡의 시대에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최상이 아닌 최적을 선호한다면 우주의 일부인 우리도 최상이 아닌 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주의 흐름과 결을 따라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들은 우주의 흐름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학교를 다니며 매일 점수 매겨지는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높은 점수를 받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그때부터 최상을 선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연봉, 팔로워, 외모 등 우리는 스스로를 최적이 아니라 최상으로 끌고 갑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최상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큰 영향력, 멋진 외모, 최고가 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늘 최고를 칭찬하고 최고를 보여주고 최고를 기준으로 삼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세상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지킬 것도 많아지고 유명해질수록 노려보는 눈이 많아지고 능력이 뛰어날수록 이용하려는 손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방어하느라 엄청난 삶의 에너지가 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성공의 부작용 정도로 가볍게 여기지만 어느 순간 그 부작용이 삶의 대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성공 자체보다 성공을 유지하는 스트레스가 더 커지는 거죠. 최상은 멋져 보이지만 사실 생존에는 불리한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띈다는 건 칭찬만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표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세게 불고 세게 흔들리고 가진 것이 커질수록 잃을 때의 공포도 커집니다. 결국 최상은 행복보다는 더 많은 불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상 최상에 가까워진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날이 서 있고 더 경계하고 더 계산하면서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평범할 때는 그냥 나로 대해주던 사람이 많지만 내가 최상의 조건을 가지는 순간부터는 나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나를 좋아해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내 명함, 내 영향력, 내 돈, 내 이미지에 끌려오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말 한마디에도 조심하게 되고 호의를 받아도 이게 진짜 호의일까를 계산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도 쉬지 못하고 만날 사람이 줄어들어 외롭게 됩니다. 최고의 부를 가진 사람들, 최고의 외모를 가진 사람들,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끊임없이 공격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최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 중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고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영향력이 커질수록 내가 이 자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불안감이 쌓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상징일 때가 많으니까요. 결국 그들은 능력만 최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려지는 압력 또한 최상급으로 견뎌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정상은 찬란한 만큼 바람이 거세고 빛이 강한 만큼 그림자도 선명합니다. 그러니 최상을 향한다는 건 성취뿐 아니라 소음과 오해까지 감당하는 길을 택하는 일입니다. 결국 최상은 지킬 것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도 올라가고 한 번 실수하면 역시 이런 사람이었네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잘해도 당연하지, 그 정도는 해야지가 됩니다. 즉 최상은 보상이 커 보이지만 동시에 기대와 압박도 같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 삶에 상당한 에너지가 더 생산적인 일에 쓰이는 게 아니라 방어하는 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를 새로 창조하는 데 쓰던 힘이 이미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엔진이 뒤에서 들이받는 불안과 시선을 막아내는 방패로 바뀌는 거죠. 예전보다 더 많은 걸 가졌는데 더 웃지 못하고 더 우울하고 더 자유롭지 않게 되는 역설에 빠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도달하는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최상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요. 이렇게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은 사실 비효율적인 상태입니다. 조금만 환경이 흔들려도, 조금만 흐름이 바뀌어도 그 큰 몸집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상에 도달한 사람들은 최상의 조건을 가진 채로 살아남는 법을 따로 배웁니다. 너무 눈에 띄는 자신을 침묵과 절제와 겸손 같은 방식으로 낮추고 자신에게 오는 시선을 줄이면서 쓸데없이 새는 에너지를 줄이고 생존에 필요한 힘을 조용히 아껴 쓰는 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들은 더 크게 확장하는 법보다 더 오래 버티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이 드러내는 법보다 더 적게 소모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누구보다 최상의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조차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최상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정을 합니다. 바로 생존의 최적화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거진 숲 속에 한 그루 나무는 어떨까요? 그 나무는 세상의 시선을 독차지하지도 않고 특별한 수식어가 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평범함 덕분에 누가 시기해서 꺾으려 들지도 않고 누가 이용하려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묵묵히 오래 자랍니다. 평범함이란 어떤 면에서 성장에 가장 방해가 적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글로 여러분에게 평범하게 살아라를 강요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사는 인생은 그 자체로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전하고 확장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과정은 분명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최상이 아니면 내 인생이 실패 같고 최고가 아니면 내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소모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것이며, 저는 여러분이 최상의 조건을 가지지 않은 지금의 삶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히려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평범함은 가장 최적화된 삶이라는 것을, 결코 모자란 삶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단단한 형태의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알아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평범함은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우주의 지혜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저 변하고 흘러갑니다. 계절이 바뀌고 유행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경제도 오르고 내리고 관계도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합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될 뿐이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보며 인생이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장기적으로 웃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붙는 내 마음입니다. 같은 말 한마디를 들어도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내가 끝났다고 결론 내리고 누군가는 여기서 배워서 더 나아가면 된다고 해석합니다. 세상은 하나인데 마음이 만들어내는 현실은 사람 수만큼 달라지며 그렇기에 같은 환경 속에서도 모두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시선을 바깥만으로 돌리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너는 몇 등 했니?
어디 붙었니?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이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모든 마음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따지기 전에 남들은 이걸 원해를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운지 살피기 전에 어떻게 인정받을까를 묻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계속 외부를 바라보며 모든 가치와 선택의 기준이 외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이 흔들리면 내 마음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이 많으면 기분이 올라가고, 인정이 없으면 존재가 작아지고, 남이 나보다 앞서가면 불안해지고, 내가 앞서가면 잠깐 우쭐해집니다. 이런 삶은 마음을 계속 흔들고, 계속 흔들리는 마음 속에 에너지는 끊임없이 방전됩니다. 이건 아주 무서운 마음의 습관인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잘못된 마음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온 세상의 기본값으로 자리 잡혔다는 겁니다. 자연을 바라보세요. 대서양은 자신을 태평양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은행나무를 보며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장미는 해바라기가 더 크다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내가 남보다 낫나?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자리에서 자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자기 속도로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이상하게도 자신을 남의 속도와 방향에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하죠. 친구들은 좋은 대학 가는데, 다들 취업하는데, 차 사고 집 사는데, 결혼하고 애 낳는데, 외부만 바라보니 마음은 조급해지고 조급함은 곧 불행이 됩니다. 끊임없이 외부만 바라보니 끊임없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만 천천히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당신은 어렸을 때 친구가 가진 로봇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서 울며 뗐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스페이스 바람막이를 사달라고 조르고 구찌 운동화 같은 것에 집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물건들은 인정이었고 소속감이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증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부끄럽고 있으면 당당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물건들이 당신의 존재를 결정짓고 있나요? 분명 당신은 지금 그때를 떠올리며 도대체 왜 그런 것들에 집착했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시절 공동체가 만들어낸 상징이었을 뿐이란 사실이 분명히 보입니다. 거기에 내 불안이 붙었고 내 욕망이 붙었고 내 두려움이 붙어서 이게 없으면 나는 안 된다로 커졌던 것이고 결국 물건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그 물건의 가치를 부여한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지금 이것을 깨달은 지금의 당신이 만약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장난감이 없어도 바람막이가 없어도 구찌가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한번 살아봤고 시간이 지나니 그 집착이 얼마나 부가적인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가요? 대학, 직업, 직장, 결혼, 아이 등 손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과거의 그것들은 부질없지만 지금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의 집착은 쉽게 내려놓으면서 현재의 집착은 절대 진리처럼 붙잡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절대가 시간이 지나 부가가 되었듯 지금 당신이 절대라고 믿는 것도 언젠가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너무 작은 시선 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이 넓어지면 전혀 다른 것들이 보이니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당신이 10대, 20대를 지나며 그 당시 걱정하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당신이 한 생을 전부 살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의 당신은 지금처럼 집착하며 살 것 같나요? 또 다시 남들과 비교하며 세상의 속도에 나를 끼워 맞추며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맡기며 살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미 인생을 한 번 살아본 입장의 당신은 남들과 비교하지도, 싫은 직장을 억지로 다니지도, 좋은 집과 차에 대한 집착도, 결혼과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강박도 모두 내려놓을 겁니다. 기회가 오면 오는 대로, 말면 많은 대로 마음만 열어두되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보는 것에 가치를 둘 겁니다. 그때의 당신은 더 단순한 것들을 진짜로 소중하게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눈을 떠 몸이 가벼운 것,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는 것, 오늘 하루를 내 마음을 잃지 않고 보내는 것, 인생을 멀리서 보면 결국 그런 것들이 중심이었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미래의 관점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닌 현실을 더 정확하게 넓게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인생 전체를 한 장의 지도처럼 펼쳐보고 인생의 끝에서 후회가 쌓인 나의 관점으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세상은 앞으로도 바쁘게 흘러갈 겁니다. 누군가는 앞서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 흐름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늘의 구름이 흘러가듯 태양이 뜨고 지듯 그저 세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이 당신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정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이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오고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결국 내게 남는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며 자신만의 분명하고 명백한 삶의 가치와 기준을 세우고 그것에 맞춰 산다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흔들려도 항상 중심이 굳건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을 인생 전체라는 시간 위에 올려두고 바라본다면 평소와 똑같은 일상이 눈앞에 펼쳐져도 당신의 기준은 달라질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목표가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면 행위와 태도가 달라지며 그 결과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도 서서히 새로운 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색은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색이 되어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쉽게 물들지 않을 겁니다. 그 색은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부여한 의미가 만들어낸 색이니까요. 고요하게 하지만 중심 있게 세상이 뭐라 하든 유행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떤 속도로 달리든 상관없이 내가 정한 방향을 잃지 않고 지금 여기의 삶을 심판하지 않으며 내 마음이 붙인 의미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결국 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길입니다. 옛날 중국의 한 시골 마을에 조용히 살아가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농부의 말 한마리가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요. 큰 불행을 당하셨군요. 그러자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런가요? 며칠 뒤 도망쳤던 그 말이 야생에서 여러 마리의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몰려와 말했죠. 와, 정말 다행이네요. 농부는 또 말합니다. 그런가요? 얼마 후 농부의 아들이 그 말들을 길들이려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맙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말합니다. 아이고 정말 불쌍하네요. 큰 불행입니다. 농부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친 농부의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말합니다. 결국 그게 행운이었네요. 농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런가요? 이 이야기는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이야기로 좋고 나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말인 세옹지마의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좋고 나쁨을 왜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을까요? 분명 지금 당신이 최근 이별을 한 일, 해고된 일, 투자로 돈을 잃은 일은 누가 봐도 나쁜 상황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의 나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핵심은 세상에 영원히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 곧 무상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나라는 사람, 이 몸, 이 성격, 이 생각, 이 믿음이 계속 이어진다고 느끼죠. 하지만 부처는 처음부터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강을 다시 바라본다고 해서 그것이 아까 보았던 그 강일 수는 없습니다. 강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안을 흐르는 물과 고기들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고 사실 강이라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물체가 아니라 변화의 연속인 것이죠.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속 캐릭터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매 순간 전혀 다른 그림들이 빠르게 이어질 뿐입니다. 하나의 존재가 계속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장면들이 연속적으로 배열되며 우리에게 하나의 생명체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흐름을 하나의 실체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부처는 세상을 바로 이 애니메이션처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고정된 자아, 하나의 고정된 인생, 하나의 고정된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세포는 매일 바뀌고 생각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며 믿음과 가치관은 경험에 따라 계속 수정됩니다. 지금 확신하는 생각도 몇 년 뒤에는 전혀 다른 판단으로 바뀔 수 있고 지금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들에 영원할 것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집착합니다. 그 집착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이 무상의 진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감정, 평가,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해석조차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좋다고 믿는 것, 나쁘다고 단정하는 것, 성공이라 이름 붙인 것, 실패라 규정한 것, 모두가 시간이라는 흐름 안에서 계속 다른 의미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순간의 단면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지만 인생은 단면이 아니라 영원한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좋음과 나쁨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뒤바뀌는 해석일 뿐입니다. 이 무상의 관점을 조금 더 현실적인 예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은 좋은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좋다고 말할 겁니다. 가격이 높고 부를 만들어 주었고 세상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봅시다. 15년 전의 비트코인은 어떤 가치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장난처럼 취급받던 코드에 불과했죠. 그리고 지금의 비트코인은 또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이름, 같은 기술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 위에서의 비트코인은 매 순간 다른 존재입니다. 어제의 비트코인과 오늘의 비트코인은 같은 것처럼 보일 뿐 그 의미와 위치는 전혀 다릅니다. 1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의 비트코인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의 관점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좋다거나 나쁘다고 단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변해가는 흐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실패였고 몰락이었고 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훗날 그가 무너지던 애플로 복귀하여 새로운 혁신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역시 IMF 속에서 회사를 떠나야 했지만 그 기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길을 시작해 오늘의 셀트리온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만 떼어놓고 보면 불행이었지만 시간 위에서 바라보면 전혀 다른 의미로 변한 사건들입니다. 반대로 당장은 좋아 보이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며 고통으로 바뀌는 경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큰 돈을 벌었지만 그 과정에서 법을 어겨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부와 명성을 얻었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활동을 멈추고 벌어들인 돈보다 몇 배나 큰 위약금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완벽해 보이던 결혼이 시간이 흐르며 지옥이 되기도 하고 불행의 상징처럼 보이던 이혼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혼 당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혼 후 10년이 지나 지금 정신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고통은 그 자체로는 비극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메시지에 깊이를 부여했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못해 입시에 실패했고 스스로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덕분에 해외로 떠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는 등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원으로 일하며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간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시간이 그저 고통일 뿐이라 여겼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은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글을 쓰며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사건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좋고 나쁨은 우리가 그 순간에 붙이는 임시적인 이름일 뿐이고 시간은 그 이름을 계속 바꿔놓습니다. 석가모니가 말한 무상은 지금 이 순간의 평가에 인생을 묶어두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지금의 성공에 도취되지 말고 지금의 실패에 인생을 규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흐름 위에서 보면 지금은 단지 지나가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다른 의미로 바뀝니다. 사업가나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나 직원이나 누구나 고통을 받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변하는 것이 우주의 순리인데 계속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계속 자신이 대중의 관심을 받길 바라고 계속 자신의 업무 성과가 1등이길 바라니 그것은 우주의 순리를 벗어난 욕심이 되고 그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의 한마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에 따라 한 상황에 대한 좋고 나쁨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를 항상 인지하며 살아간다면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할 겁니다. 사업이 잘 될 때, 인기가 많을 때도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성취에 너무 오만하지 말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일을 크게 벌리지 말며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도 언젠가 연이 다해 이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 그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표현해야 할 말을 표현하고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이 내려가는 구간이라면 언젠가는 다시 올라오는 시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절망으로만 흘려보내지 말고 그 다음 흐름을 위해 게으르지 않게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풍년일 때는 어느 농부나 풍족합니다. 하지만 흉년이 오면 준비와 경험이 없는 농부는 굶게 됩니다. 진정으로 지혜롭고 경력이 있는 농부는 풍년과 흉년을 가리지 않습니다. 풍년에는 흥청망청하지 않고 흉년에는 무너지지 않으며 변화하는 흐름을 읽어 다음 시기를 위한 준비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매 순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료한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고 삶이라는 변화의 파도에 매번 휩쓸려 기뻐했다가 무너지고 기대했다가 절망하는 대신 그 파도의 존재를 인정한 채 오히려 흐름을 타듯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상상을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식당의 주인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한가하고 식당 안에는 2테이블의 손님들밖에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쉽게 끌립니다. 2테이블에라도 정성을 다하고 따뜻하게 모시며 귀하게 여기기보단 우울한 표정으로 접시를 내려놓고 빈 테이블만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쉽니다. 그리고 당신은 식당 안이 아니라 식당 밖에서 호객행위를 하느라 바쁩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손님을 붙잡겠다고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손님들의 물잔이 비어가는 것도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는 것도 놓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식당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래가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상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당신은 꿈에 그리던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자 마음은 또 바깥으로 뻗어나갑니다. 더 재밌는 자리, 더 많은 만남, 더 큰 자유가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연인과의 연락은 대충, 약속은 미루고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그 사람의 작은 신호들을 별일 아니겠지 하며 흘려보냅니다. 그게 한 달, 1년, 수년이 되면 결국 그 관계도 끝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을 소중히 다루지 않아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것들을 무시하고 아직 나에게 들어오지 않은 더 큰 것을 바라보느라 한눈을 팔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조차 잃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걸 운이나 환경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 많은 경우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내 앞에 이미 와 있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더 나은 미래만을 진짜 삶처럼 여기며 지금을 불만과 결핍으로 대하면 지금은 점점 더 허술해지고 허술해진 지금은 더 불만스러워지고 그 불만은 다시 미래를 소홀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 원리는 식당이나 연애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정말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시기를 겪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현재를 거부하고 이상을 바라봅니다. 더 풍요로운 상황, 더 건강한 상황, 외롭지 않은 상황, 더 유명해진 상황을 갈구하지요. 목표를 세우고 추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현재를 부정하기 위한 도피처로 쓰는 것입니다. 지금을 문제로 규정하고 지금과 싸우고 지금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붙잡으려 하면 이상하게도 현재가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마치 눈앞의 손님을 외면한 채 문밖만 바라보는 식당처럼 더 좋고 많은 손님을 기다리느라 지금 온 손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니 잘 들어주세요. 불교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연은 무작정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맞아야 맺어지고 때가 다하면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 관계뿐만 아닌 건강도, 부도, 명예도, 내가 가진 능력도, 심지어 내 육신과 인생마저도 한 시절의 인연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말은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어느 날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때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풀리기도 하죠. 반대로 내 손에 단단히 쥐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물 밀려 나가듯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한때 나를 받쳐주던 힘과 명예가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합니다. 행복이 있다가 불행이 밀려오고 불행이 오래 갈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녹아 없어지고 다시 잔잔한 고요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시절 인연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 시절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라면 우리는 대체 무엇에 정성을 쏟아야 할까요? 답은 바로 사라지지 않는 것을 쥐려 애쓰는 것이 아닌 이미 지금 와 있는 인연을 제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상황은 지금 나를 찾아온 손님과 같습니다. 손님은 평생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떠날 존재라는 사실이 그 손님을 오히려 더 귀하게 만듭니다. 떠날 것이기에 소중하고 스쳐갈 것이기에 더 정성스럽게 대할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식당에 비유하면 한가하든 바쁘든 어렵든 잘되든 지금 내 식당에 들어와 앉아있는 손님이 가장 중요한 인연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손님은 미래에 올 VIP 손님이 아닌 지금 눈앞에 있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바깥을 봅니다. 더 많은 손님, 더 좋은 손님, 더 큰 기회, 더 멋진 장면을 쫓느라 이미 들어와 있는 손님이 보내는 신호를 놓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원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지금 나에게 암이 찾아왔든 사기꾼이 찾아왔든 빚이 찾아왔든 불편한 관계가 찾아왔든 우주가 보낸 손님입니다. 지금 온 손님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건 그 상황을 무조건 좋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해도 됩니다. 다만 그 불편함 때문에 내 품격과 태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손님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내 자리에서 응대하겠다. 바로 그 태도가 다음 장면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은 오래 머물 수도 금방 떠날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손님 앞에서 나를 잃어버리면 손님은 떠나도 내 마음의 집은 망가진 채로 남으니까요. 그럼 정성을 다한다는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성을 기분이 좋은 상태로 착각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정성을 쏟을 수 있고 감사가 올라와야 친절해질 수 있고 확신이 생겨야 담담해질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짜 정성은 반대입니다. 손님이 친절하든 까다롭든 식당 주인이 해야 할 일은 똑같습니다. 메뉴를 정확히 받고 오해를 풀고 표정과 말투를 다듬고 그날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인생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어야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삶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겪는 현실을 한번 손님으로 놓고 바라보세요. 그 손님은 좋은 손님일 수도 있고 진상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손님이라면 곧 떠날 손님이기에 더 정성껏 대하면 됩니다. 반대로 진상 손님이라면 그 손님에게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진상 손님을 상대한다고 식당 주인이 진상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내가 어떤 습관으로 이 손님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보낼 것인지 바라보면 됩니다.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는 유일한 접점입니다. 미래의 손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내 눈앞에 있는 손님만 존재하지요. 당신은 과거의 손님에게 더 잘할 수 없으며 미래의 손님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손님에게만 어떻게 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손님에게 어떻게 물을 따라주는지, 어떤 표정으로 대하는지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듭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 그 상황은 손님은 떠나지만 떠난 뒤 앞으로 미래의 당신을 찾아올 다른 손님들에게 당신의 가게가 어땠는지 입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따라 당신의 미래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상황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 상황을 억지로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온 것을 현실로 인정하고 감정은 감정대로 흘려보내되 내 품격만은 잃지 마세요. 손님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응대하겠다고 다짐을 해야
스스로를 피해자에서 주인으로 돌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 당신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 앞에 놓인 상황은 무엇인가요? 어떤 형태의 상황이든 그 상황을 손님으로 보고 인사하는 겁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인연이네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생이 계속 불행하다면 그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결과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불행한 건 세상 탓이에요. 저는 사고도 사기도 이별도 끌어당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에게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지금 불행합니다. 네,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당신의 의도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사건 사고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사는 듯 보여도 거의 비슷한 종류의 불행을 경험합니다. 소외, 무시, 차별, 비교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낙제와 불합격, 파산과 궁핍, 거절, 상실, 이별, 사별 등 겉으로 드러나는 사정은 천차만별인데도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방식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공통으로 겪는 정서의 패턴이 존재하는 셈이지요. 그래서 누구나 살다 보면 원하지 않았던 결과로 상처받는 장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인생의 관리입니다. 같은 무시를 당해도, 같은 실패를 겪어도, 같은 이별을 통과해도 어떤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불행이 5년, 10년을 넘어 삶 전체에 끈적하게 자리 잡습니다. 겉으로는 사건 자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지켜보면 결정적인 차이는 사건 이후에 드러납니다. 불행이 길어지는 사람은 고통을 한번 겪는 데서 멈추지 못하고 그 고통을 매일 먹는 것으로 바꿉니다.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으로 올려놓고 말로 되새기고 해석으로 되씹고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 예측의 근거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면 사건은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힘을 가지게 되고 그 생활이 다시 다음 사건을 부르는 방향으로 마음을 정렬시키는데 그렇게 불행이 더 길어지기 쉬워집니다. 비유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두 사람 앞에 1000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둘 다 같은 음식을 하나 집어 먹었는데 맛도 별로고 속까지 상해 배탈이 납니다. 이렇게 첫 순간은 의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배신, 예기치 못한 사고, 원치 않았던 환경, 태어날 때부터의 결핍이나 몸의 문제처럼 시작은 단지 운이 좋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이 갈리는 지점은 그 다음입니다. 한 사람은 그 음식을 내려놓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음식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아직 눈앞에 999개의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한 음식에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10번째, 100번째 음식을 맛볼 때쯤이면 맨 처음 자신을 아프게 했던 음식은 자연스럽게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그 음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맛없다고 불평하면서도 계속 씹고 나를 아프게 한다고 말하면서도 계속 삼킵니다. 세상을 탓하는 말을 계속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속은 더 망가지고 결국 세상은 더욱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불행은 하나의 운 나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내가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음식을 왜 포기할 수 없는지 스스로 정당화를 하기 시작하며 그 정당화는 하루하루 반복되고 결국 삶의 중추가 되어 인생이 돼버립니다. 결국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만이 아니라 그 일이 지나간 뒤에도 나는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저를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으려 애쓸수록 더 붙잡히는 경험을 합니다. 머리로는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마음은 계속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착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잊어야지라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그 생각에서 떼어낼 새로운 관심사입니다. 상처와 전혀 상관없지만 정신을 완전히 빼앗아갈 수 있는 다른 일을 시작해서 스스로를 바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극단적인 예시를 들자면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욕심과 집착, 혹은 싱글을 벗어나고 싶다는 집착 때문에 5년, 10년 넘게 고통받던 사람도 해병대 캠프에 들어가거나 곰에게 쫓기는 상황이 닥치면 그 순간만큼은 그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에 진득하게 붙어있던 의식이 생존을 위해 전혀 다른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의식이 다른 곳에 옮겨가게끔 자기 스스로에게 다른 환경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곰에게 쫓기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실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 특히 20대 남성분들께서 유난히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잘하는 건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너무 암울하고 괴롭습니다. 이런 분들께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물어보면 높은 비율로 답이 비슷합니다. 평범한 학생이거나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SNS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없고 바라는 것은 많은데 움직임이 없으니 마음속에서 불행이 커지는 겁니다. 쓰이지 않는 기계에 녹이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가만히 멈춰 있을수록 머릿속 소음은 커지고 그 소음이 다시 몸을 더 무겁게 만들고 무거운 몸이 다시 움직임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인생을 통째로 바꿔라 같은 거창한 처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최소한의 일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몸을 움직이고 남는 시간에는 작은 부업이든 공부든 시도하면서 계속 미래를 향한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전부인데도 마음의 불안이 어느 순간 줄어들고 너무 괴롭다라는 질문의 메일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현실이 당장 크게 바뀐 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대상에 눌러앉았던 마음을 다른 대상에 옮겨가도록 한 것이 전부인데도 말이죠. 불안과 절망이 주인이던 자리에 오늘 당장 해야 할 일과 움직임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일과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집에만 있으면서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건 눈앞에 음식이 가득한데도 수저를 들지 않고 배고프다고 괴로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배고픔이 더 커지는 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먹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 반복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원하는 이성을 잊지 못해서 혹은 한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바닥에는 종종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세상에 수억 명의 남자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남자가 단 한 명뿐이라는 전제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유일한 해답이었다는 믿음이 고통을 길게 만들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인생의 시야를 한 점으로 축소시킵니다. 이 전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넓은데 내 행복의 열쇠가 단 한 사람의 손에만 달려 있다면 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생각에 빼앗기게 될까요? 한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능성까지 함께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다시 알려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집니다. 기다리면서 외로움의 생각만 곱씹으면 그 생각이 다시 상처를 키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생각을 더 크게 만들고 생각이 커질수록 몸은 더 굳고 굳은 몸은 다시 행동을 막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기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도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한 후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에 외로움을 느끼기는 패턴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패턴을 바꿔야만 합니다.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퇴근 후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업이든 취미든 혹은 자신이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하루 안에 그 사람과 무관한 중심을 하나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다리는 동안의 고통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인연이라는 것이 애초에 특정 한 사람에게만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 인생에서 관계는 작은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더 넓은 시야로 차근한 호흡으로 살아가다 보면 인연은 자연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인연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외롭거나 고통스럽다는 감각도 많은 경우는 현재의 인생 패턴에서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습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 그 생각이 길이 되고 그 길을 자주 걷다 보면 마음이 그쪽으로 자동으로 흘러가는 현상이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늘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환경, 비슷한 방식으로 마음이 흘러가도록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굳어진 그 습에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 금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퇴근 후에 1시간, 주말의 반나절, 하루의 리듬 속에 전혀 다른 흐름을 끼워 넣어 새로운 습을 만드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일수록 마음이 흘러가는 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무한히 풍족합니다. 우주는 무한한 음식을 가진 뷔페와 비슷합니다.
지금 눈앞에 별로인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음식이 있다면 그 음식 앞에서 계속 고통받으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시선을 돌리고 손을 뻗으면 됩니다. 그 순간 삶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에서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로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바로 이 자세를 가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인생에서는 불행보다 행복의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를 흔히 의지에서 찾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강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엔 꼭 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행동에는 더 큰 저항이 생기고 귀찮음이 커지며 결국 행동은 내일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의지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할수록 의지도 근육처럼 힘이 빠져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의지만으로는 매일 해야 하는 일을 억지로 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동을 해야 해, 공부를 해야 해, 일찍 일어나야 해 등 해야 할 일은 늘 큰 저항을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는 거의 저항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처음 보는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면 화가 나고 납득이 안 되겠지만,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는 이 사람의 후배야 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겐 나는 이 사람의 후배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의 말에 더 무게를 실어 듣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스스로를 운동이 싫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히 운동을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의해 생기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에 대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자리에서는 늘 애씀이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한 일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운동을 할지 말지, 글을 쓸지 말지, 일찍 일어날지 말지를 매번 큰 결심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내일부터 진짜 시작하면 되잖아 라는 식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과 협상을 벌이는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이미 대부분 소진되어 행동을 하기 전에 이미 지쳐버리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그 순간의 선택보다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몸이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즉, 행동으로 인해 정체성이 형성된다기보다 내가 가진 정체성의 작용으로 행동은 저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신을 흡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담배를 피울지 말지를 매번 고민하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입니다. 아무리 흡연을 하지 않으려 애써도 담배를 피지 않으려는 흡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결국 행동은 정체성을 이기지 못하고 흡연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비흡연자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담배를 참는데 의지를 쓰지 않습니다. 애초에 선택지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점잖은 어른처럼 행동하고 누군가는 배우지 못한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똑같이 중년의 나이가 든 어른이 있어도 스스로 나는 어른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없고의 유무가 그 차이를 결정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삶 전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의식 위에 올라오고 매번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정체성에서 나오는 행동은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작하면서도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루틴을 바꾸고 계획표를 바꾸고 다짐을 강화하지만 정체성은 그대로 둔 채 행동만 바꾸려 하면 그 행동은 늘 임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옷을 잠시 빌려 입은 것처럼 불편하고 어색하니 오래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죠.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결과를 억지로 바꾸려 할수록 저항은 커집니다.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정의가 먼저 바뀌면 행동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따라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배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우가 극 중의 특정 인물을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형성해왔던 나라는 정체성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투, 몸짓, 표정,
사고방식까지 모두 바꿔야 하죠. 단순히 대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그 한마디를 내뱉는지를 끊임없이 상상하고 고려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삶을 살아온 인물이 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뉘앙스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가 여전히 작품 밖에 나라는 정체성을 붙잡은 채 연기를 한다면 아무리 연습을 많이 했더라도 어딘가 겉도는 느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객은 그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배우를 보게 됩니다. 말은 맞지만 진심이 닿지 않고 동작은 정확하지만 생동감이 없습니다. 연기에 어색함이 묻어나는 이유는 연기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체성이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연기뿐 아니라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평생 늦잠을 자던 사람도 아이의 엄마가 되는 순간 삶의 리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알람이 울려도 다시 눈을 감았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뜹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하루의 일정과 컨디션을 아이 중심으로 맞춥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행동들인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건 의지가 갑자기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는 한 아이의 엄마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엄마라는 정체성이 생기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역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억지로 참고 버티는 희생이 아니라 그 역할을 사는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은 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어색한 일이 됩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조직과 기관들은 이러한 인간의 숨은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입학식, 수료식, 임관식, 임명식 같은 의식 행사들을 치르는지 한 번이라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학생, 경찰, 군인, 의사, 임원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역할을 부여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이 역할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의식 속에 분명히 새기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그 이후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그 틀 안에서 정렬되니 그 조직과 사회 내에서 스스로 그 역할에 어울리는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조직과 사회는 이렇게 개인의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행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결심이나 각오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명확히 정한 다음 오늘부터 바로 그 정체성으로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신을 세계적인 모델로서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샐러드와 닭가슴살을 찾을 겁니다. 자신을 세계적인 작가로서 바라본다면 매일 손은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반대로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 라고 스스로를 바라본다면서도 일상은 여전히 무기력하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반복하는 문장에 가깝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행동이 먼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쁜 출퇴근 길에도 전자책이나 팟캐스트를 통해 정보를 흡수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작은 시도라도 이어가며 자신의 역할을 살아갑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의 하루가 내가 말로만 선언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가까운지 말입니다. 진짜 정체성은 다짐 속에 있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하루의 방향 속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정체성으로 인해 저항은 적어지고 새로운 선택과 행동의 방향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들이 하루 이틀 쌓이면서 그 정체성은 처음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의지가 개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개미가 매일 일을 하고 물고기가 매일 헤엄을 치듯 지치든 힘들든 외롭든 일이 잘 풀리거나 안 풀리든 매일 자신의 작업실로 몸을 이끌 겁니다. 사람은 하루에 약 6만 개에 가까운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생각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분명 당신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일 겁니다. 정체성에 대한 생각 하나만 바꿈으로 인해 나머지 6만 개의 생각들이 바뀌게 될 테니 말이죠.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난 후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 것인가요?
인간이 느끼는 불행과 걱정은 많은 경우 현실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실을 해석하고 상상하는 마음의 반영을 의식이 그대로 체감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보다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 더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원리를 이미 너무 많이 경험해오고 있습니다. 레몬을 떠올리기만 해도 침이 고이고 공포 영화를 보면 실제로 내 앞에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심장이 빨라지고 손에 땀이 납니다. 상상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과 감정이 현실처럼 반응하는 내부 사건인데 이 상상을 내가 원하지 않는 미래를 그리는 데 쓰면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죠. 빚이 많아서, 취직이 안 돼서, 결혼 정년기는 지나가는데 마땅한 인연이 없어서 나의 미래는 얼마나 불행할까 라면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자동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공포 영화에서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떠올려 보세요. 귀신을 마주하는 장면이 아니라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살인마든 괴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존재는 느껴지는데 곧 튀어나올 것 같은데 형태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숨이 막히고 온몸에 긴장을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이상하게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천재적이라 고통도 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실체를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는 무한히 상상하고 무한히 고통받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무서운 존재라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공포는 급격히 약해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순간 그것은 무한한 상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한정된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이 되면 사람은 대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은 그 상황이나 대상에 습관화, 즉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상황 자체는 힘들어도 적응이 되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이 정말로 두려운 상황이 아닌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사건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안개, 그 불확실성의 공간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많은 걱정은 그 일이 벌어질까봐 라기보다 아직 벌어지지 않아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듯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대개 사건이 벌어진 후가 아니라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퇴사하기 전, 파산하기 전, 이별하기 전, 시험 보기 전, 유학 떠나기 전, 만약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어떡하지? 라면서 낮에는 일상을 보내지 못하고 밤을 지새입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물론 힘듭니다. 당연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람은 사라집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어찌됐든 하루를 보내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처음엔 무너질 것 같아도 어느새 그 상황에 익숙해져 똑같이 평소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공포 영화를 볼 때 끝까지 귀신을 안 보겠다고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겁에 질리지만 최대한 빨리 귀신을 접하는 사람은 어느새 영화에 적응해 마음 편히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명확히 보이나요? 지금 당신이 걱정과 두려움을 멈추기 위해 해야 할 것은 그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며 고개 돌리며 회피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정반대로 벌어질 수 있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노력으로 위기를 피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피하면 됩니다. 후회 없이 진심으로 현실을 개선하면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빠르게 맞이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포 영화에서 귀신이 빨리 드러날수록 공포가 덜한 것처럼 실체 없는 공포에 시간을 바치는 건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혼이 두려워서 이혼하면 안 돼의 마음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이혼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강한 저항을 만들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소망에 강한 집착을 만듭니다. 나쁜 것에는 저항을, 원하는 것에는 집착을, 인생을 이중으로 꼬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이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서 마음을 최대한 이완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혼이 두렵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받아들이고 이혼한 뒤 생활을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어라? 그걸 상상하면 그 일을 끌어당길까 두렵지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상상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수축하면 수축된 현실이, 이완되면 이완된 현실이 펼쳐질 뿐이니 걱정 마시고 따라해보세요. 처음에는 슬퍼서 울고 공허하고 후회가 넘치겠지만 이혼한 지 1년, 2년 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과 자유에 만족하는 자신의 모습도 그려보는 겁니다. 나쁘지만은 않죠? 그걸 자주 하다 보면 정말로 우리 뇌는 우리가 이혼을 이미 경험해봤다고 생각해서 이혼의 상황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무뎌지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혼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집착도 저항도 없는 음과 양이 하나가 된 완벽한 중도, 완벽한 내맡김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의 건전지 안에 양극과 음극이 동시에 있기에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듯 여러분도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원하지 않는 상황을 동시에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야 그동안 꽉 막혔던 에너지가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죠. 파산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고 더 좁은 집으로 이사가고 다시 회사로 출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면 안 된다면서 발악을 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펼쳐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이 더 좁아질 수 있고 다시 직장인이 되겠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맛있게 저녁을 먹고 사업을 하며 걱정했을 때와는 달리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주말에는 쉴 수 있고 그동안 바빠서 보지 못했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더 늘어날 수 있지요. 심지어 직장 일을 하며 언제든 다시 자기만의 일을 천천히 조급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했다가 직장인으로 돌아간 후 더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100억을 얻는 대신 모든 가족들을 잃는다는 조건이 걸려 있다면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0억, 100억 가치의 회사는 잃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가치 있는 가족과의 시간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막상 직장인으로 돌아가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현실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다시 일어나도 좋고 사업이 안 돼서 직장으로 돌아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되어 어떤 사건에 대한 집착도 다른 사건에 대한 저항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당신에게는 에너지가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는 사람은 외부의 어떤 환경이 펼쳐지든 훨씬 더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던 순간을 통해 마음을 여는 경험을 함으로써 앞으로 살아가며 생기는 다른 두려운 순간들 앞에서도 현명하게 가슴을 열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며 이게 바로 내맡김이고 이게 바로 가슴 열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미래는 마음이 꽉 막혀서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훨씬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최상을 좋아합니다. 최상이 이상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세상은 꼭 최상만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최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세상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속에서 가장 오래가는 상태를 유지하며 언제나 서로 반대되는 힘이 조화를 이루며 최적의 결과를 냅니다. 낮과 밤,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할 때 순환이 생기고 그 순환은 곧 우주가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환하게 빛나기 위해 어둠이 있어야 하고 나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하듯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 지옥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상반되는 두 힘의 균형을 최적의 조건으로 삼고 있다면 우주의 일부인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양극단을 받아들이며 살아있는 우주 속에서 우주의 일부인 우리도 양극단을 받아들여야지만 우주와 같은 순환 속에서 같은 흐름으로 호흡하게 되고 최적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 각각 정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하나로 통일됩니다. 그건 바로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조급하고 두려운 마음이죠. 다른 이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지금쯤이면 취직을 하고 이만큼의 연봉을 받고 집을 사는데 나는 그렇질 못하니 그런 현실로부터 불안감과 조급함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곧 매일의 불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 100m 달리기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늦게 출발해도 끝이 정해지고 조금만 속도가 느려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착각에 고통받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조건이 똑같지도 않고 출발선도 다르고 심지어 목적지도 서로 다릅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과를 내고, 누군가는 40대에 자신의 업을 발견하며, 누군가는 60대에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등수로 가치를 평가받는 세계에서 자라며 프로그램이 되었기에 어떤 인생이 더 빠르고 느린지 비교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비교하려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이다. 같은 속도로 못 가면 도태된다. 지금 이 성과로는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수 없다.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과가 내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느끼는 사람이 결국 성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열심히 달려라, 그러면 보상이 온다 라고 말해왔지만 삶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갑니다. 달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달리고 그 과정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결국 가장 멀리 갑니다. 연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연주하고 그리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그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오래 지속하니 실력은 늘고 그것에 더해 시기에 따라 운이 찾아오고, 그러니 당연히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보다 성취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조급함과 불안은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에 마음이 잠식되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아, 내가 잘못 프로그램이 되었구나 라는 자각을 하고 이제 자신이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천천히 개척해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의미를 느끼는 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산책을 할 때 우리는 옆 사람의 속도와 방향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가는지, 누가 늦는지,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지조차 중요하지 않습니다. 산책은 비교가 아니라 경험이고 경쟁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길가에 핀 꽃을 보고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고 때로는 이유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때로는 천천히 걷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삶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나의 속도로 걸을 때만 비로소 세상이 보이고 내가 누구인지 보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반대로 경주의 마음을 품고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더 빨리 뛰려고 할 때 길의 풍경을 볼 수 없고 아름다운 것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뛰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못 보고 지나간 것들이 정말 많으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적부터 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 내에서 그들이 정해놓은 단 하나의 길로 나아가는 법만 배웠고 그 안에서 등수대로 가치가 매겨졌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무한한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문제이며 당신은 오직 그 착각을 인지하고 그 강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밥 먹는 것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당신은 저녁을 먹을 때 내 친구가, 내 또래가, 유명인이 무엇을 먹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입맛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않기에 단지 그날 그때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성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겁지겁 먹을수록 예절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사회에서 더 많이 빨리 먹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모두 매일 똑같은 음식을 최대한 많이, 빨리 먹으려는 사회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비정상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현대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크고 빨리, 허겁지겁 살아야 하는 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굳어진 잠재의식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느끼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오히려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당신은 남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뿐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늦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타인의 시간대와 비교할 때만 생기는 껍데기 같은 감정입니다. 자기 시간대 안에 서 있을 때 늦음이라는 감정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2살에 독립을 하지만 수컷 코끼리는 12살에 독립을 합니다. 그렇다고 코끼리가 사자보다 못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왜 나는 지금쯤이면 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까? 라는 질문으로 자책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전제 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쯤이라는 말은 도대체 누구의 기준일까요? 사회가 임의로 정한 나이별 체크리스트일 뿐 한 사람의 영혼과 재능이 깨어나는 시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긴 준비의 시간을 거쳐야 비로소 삶이 열리고 어떤 이들은 어린 나이에 방향을 잡지만 그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레이 크록은 52세의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 프랜차이즈화를 시작했습니다. 할랜드 샌더스는 66세에 첫 프랜차이즈를 성공했습니다. 찰스 부코스키는 49세의 우체국에서 해고 직전인 상태였지만 50세의 첫 장편 소설이 대박이나 이후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들보다 더 부유하거나 유명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던 당신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아마 그들보다 더 행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남들은 지금쯤이면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계라는 사실입니다.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어디로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먼저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빠르게 올라가지만 그 자리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떤 이들은 늦게 빛을 보지만 오랫동안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경쟁의 도구로 착각하지만 시간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지금 당장 속도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를 벌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돌아간다고 해서 시간이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나의 내면이 성장할 기회를 주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다져질 틈을 주며 너무 빠른 확장으로 무너질 가능성을 미리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연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은 정확한 타이밍으로 이동시키는 보정 장치였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너무 일찍 꽃을 피우면 봄바람에도 상처를 입고 너무 늦게 피워도 겨울의 찬 기운에 금세 시들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재촉하지 않고 정해진 때에 정확히 피어납니다. 그렇기에 인생을 조금 더 깊게 바라본다면 늦음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서서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삶의 중요한 만남을 20대에 하고 누군가는 50대에 하고 또 누군가는 죽기 직전에야 어떤 진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순간은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제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시계가 틀렸다고 오해하며 불안해하지만 사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남의 시계를 들여다보느라 내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놓친 것뿐입니다. 남의 시계는 남의 삶을 알려줄 뿐 내 삶의 리듬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의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길을 잃지 않고 걷게 되고 그 걷는 발걸음이 결국 자신을 가장 멀리 데려갑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을 하나의 꿈으로 바라보세요. 꿈속에서는 나의 자각을 제외한 모든 존재가 실체를 갖지 않듯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꿈속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꿈과 현실은 모두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기에 결국 현실 또한 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찰나마다 변하며 고정된 실체를 지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순간순간 자각하게 된다면 당신은 세상에 맞춰야 할 시간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만의 고유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멘탈 관리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으로. 네, 책을 좀 많이 배웠고 게임을 하면서 뭔가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냥 괜찮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결과라는 게 제가 좀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과정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스스로 좀 믿는 것 같아요.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 라는 뜻을 담은 부처의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에 고정되는 것은 없고 성공, 부, 명예, 실패, 역경, 고난, 젊음, 가족, 친구 등 그것들이 인연에 따라 오는 것을 저항할 필요는 없지만 동시에 인연에 따라 떠나는 것들이기에 그것에 마음이 묶여있는 채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묶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외부 환경에 상관없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공, 부, 명예가 넘치는 좋은 날에 마음이 묶이게 되면 교만하고 거만해지며 그것들이 떠났을 때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들, 연이 다하 그들을 알게 되었지만 연이 다 되면 헤어지길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묶이게 되면 관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심장 박동 그래프를 보면 역동적 시기와 정적 시기가 반복됩니다. 인간의 심리가 반영된 주식 그래프를 봐도 역동적 시기와 정적 시기가 반복됩니다. 생명들이 숨쉬는 호흡도 들숨과 날숨이 있고 밀물과 썰물이 존재하고 탄생과 죽음이 있고 과실과 과실이 맺히지 않는 순환이 있듯 모든 것은 풍족과 자원이 들어올 시기와 빠져나가는 시기가 번갈아 존재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은 채 강물처럼 구름처럼 흘러갑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쥐려고 애쓰며 노력해도 그것을 드디어 손에 넣게 되어도 그리고 그 쥔 것을 영원히 간직하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손틈 사이로 새어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당신이 부를 원하든 명예를 원하든 연인을 원하든 당신이 그것을 아무리 좇고 손에 넣어도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것들을 좇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둔다면 그것들이 사라지는 시기가 찾아왔을 때 당신은 인생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한때 성공한 사업가, 유명인 등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마는 겁니다. 오면 오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두되 마음은 그것에 붙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뛰어나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평생 잘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나오거나 예상치 못하게 명예가 실추되는 사건들을 통해 그들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결과는 노력과 재능을 넘어서 시기도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겸손을 배웁니다. 그러다 다시 때가 되니 운이 풀리는 시기를 겪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우주의 순환 속에서 현명하게 사는 법을 터득합니다. 9번 유재석 최승영. 유재석 씨는 대학 개그제 때 장려상을 받은 것에 매우 실망하여 상패를 받으러 무대에 나갈 때 한 손은 주머니에 꽂고 한 손으로는 귀를 후비며 건방진 표정을 보였는데 이게 KBS 개그맨 선배들의 귀에 들어가 나중에 호출되어 엄청 혼나고 선배들의 귀에 눌려 지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이후 동기들이 TV에 출연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홀로 약 10년 가까운 무명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시기는 유재석 씨 개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의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릇을 만든 필연적인 내적 성장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0년, 거의 9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개그맨으로서, 연예인 개그맨으로서의 어떤 유재석이라는 이름 세자가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적이 많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 뭐 이런 거는 차지를 하고라도 어떤 제 자신에 대한 그 어떤 주변에서의 그런 도대체 왜 연예인이 됐는데 TV에를 안 나오니?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저에게는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요즘에 집에 돌아오면 진짜 깊은 상처가 될 정도의 어떤 말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저희 동기들 아실 겁니다. 뭐 김용만 씨, 김국진 씨, 남희석 씨, 박수홍 씨 이런 분들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도 정말 그 유명한 인기 개그맨들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나올 때 한때는 TV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기가 싫었습니다. 어떻게 맨날 같이 커피 먹고 같이 방송 데뷔한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은 TV에 나와서 저렇게 웃기고 뭐 하는데 나는 여기 지금 집에서 저 사람들을 TV로 보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면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제가 전화만 하면은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커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오면 TV를 오히려 안 봤습니다. 전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은 정말 뜨고 나서 변했다는 사람들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다짐을 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겸손하고 항상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노력하고 솔직하고 성실하고 그런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에서 축구로 치면 월드컵 같은 그런 경기에서 제가 3번을 우승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프로게이머를 할 운명이었나 보다.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우승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그냥 내가 최고니까 다 잘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 다음으로 우승한 게 16년도 다음이 2023년도였어요. 그래서 7, 8년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실패를 겪고 물론 실패만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 계속 제가 실패를 하니까 그 속에서 무언가를 배운 거예요. 이렇게 실패를 한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저는 승부욕이 강해서 처음에 경기에서 패배를 했을 때는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경기 치고 나서 제가 무언가를 때리긴 했어요. 소파를 때렸습니다. 경기를 치고 나서 열받는다. 좀 그 정도로 승부욕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패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승부욕이 저를 항상 승리로 이끌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저의 마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승부욕을 좀 모난 면을 좀 깎아내면서 계속해서 나를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흐릅니다.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도 교차를 하며 오갑니다. 그래서 풍족이 들어올 땐 열심히 노를 젓고 어느 순간부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문제만 생기는 시기에 들어서면 외부의 힘에 의해 다시 무너지기 전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 그 시기를 조용히 보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맞는 게 이게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생각만큼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안 따라줄 때 있어. 근데 이 안 따라줄 때를 잘 넘겨야 돼요. 내 인생에 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막 운이 따르던 시절이 있으면 무조건 안 따르는 시절이 무조건 와. 근데 나 옛날에 운 따르던 시절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막 운이 안 따른다고 더 애쓰잖아? 그러면 더 내려가. 그래. 운이 안 따를 때는 인정하고 그냥 나 지금 좀 운이 안 따를 때구나 그치, 하면서 맞아. 좀 기다려야 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언제 속도를 내고 언제 속도를 줄이는지 아는 지혜를 지닌 사람인 것처럼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속도를 내고 줄이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속도가 줄었다고 패배하는 것이 아닌 시기에 따라 최고의 효율을 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속도를 줄이는 것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생은 나쁜 시기가 없으며 각 시기는 저마다의 역할을 지닌 하나의 국면일 뿐입니다. 속도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포기는 방향을 잃는 일이지만 속도 조절은 방향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살이 거셀수록 노를 깊이 넣지 않는 것처럼 조건이 불리할수록 힘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억지로 밀어붙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지지만 차분히 통과하면 다음 국면에서 훨씬 단단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삶의 흐름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에 가깝습니다. 올라감과 내려감이 교차하며 각 구간은 다음 구간을 준비합니다. 내려가는 동안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올라갈 때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는 동안 균형을 잃지 않은 사람은 내려갈 때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위치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시기를 파악하고 지금의 시기에 맞는 태도를 선택합니다. 결국 성숙이란 늘 앞서 나가려는 마음을 다스리고 필요할 때 물러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그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고 점점 거만해지며 이를 무리하게 버리곤 합니다. 반면 성공과 실패의 반복을 겪어본 사람은 그 순환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질서임을 알기에 가장 빛나는 시기에도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조심스럽게 그저 꾸준히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 태도가 남들에게는 겸손으로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요즘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데 이 행복이 때로는 부담이 되고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그 좀 불안한 거 있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지금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만, 세상은 요즘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예, 언제나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무한도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멤버들도 언제나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주 한순간 무한도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흥민이가 그 득점왕이 됐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성기 그러면 가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야에서든. 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그렇잖아요. 전성기란 내려가란 신호다. 단 내려갈 때 아름답게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좋은 시기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도 끝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당신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심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단지 다음 움직임을 위해 호흡을 고르는 시간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곧 다가올 상승의 순간을 위해 차분하게 그러나 꾸준히 정비를 멈추지 않는다면 때가 바뀌는 순간 상승 기류를 타고 정비의 시간 동안 축적해 온 만큼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은 고통을 일으킨 문제가 아닌 좁은 시선에서 나옵니다. 고통은 대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며 하나의 길을 걷다가 그 길 하나가 막히는 순간 좌절합니다. 예로 시험에 떨어지고 면접에서 미끄러지고 관계가 끝나고 사업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이 망했다 라고 느끼며 수많은 길과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이것만이 전부였다고 믿어버리고 삶 전체가 틀어진 듯 절망합니다. 시야가 좁아질 때 마음은 터널처럼 작동합니다. 주변의 가능성, 시간의 길이, 사람의 변화 같은 것들이 화면 밖으로 밀려나고 남는 건 지금 이 결과뿐이죠. 그래서 실패는 이번에 안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로 느껴지게 됩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 학생은 몇 년을 쌓아 올린 시간이 한 번에 부정당한 듯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를 무너뜨리는 건 합격과 불합격 자체라기보다 대학이 곧 인생의 문이라는 단 하나의 해석입니다. 인생을 여는 문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문은 닫혀야 다른 문이 열리고 어떤 문은 우회로를 돌아서야 더 단단한 길이 되죠. 하지만 시야가 좁아지면 그 무수한 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능성의 바다 앞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이 막히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은 언제나 여러 갈래로 흐르는데 우리는 목표에 집착할수록 그 길을 단 하나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보다 이 사건을 10년 뒤, 20년 뒤에 내가 보면 어떻게 볼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시선을 지금 내가 시도한 하나의 길에서 떼고 더 멀리, 더 넓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고통은 이름, 그 자체에서 오기보다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 무너질 때 생기기에 시선이 조금만 멀어지면 같은 실패도 사소한 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당연히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앞으로의 인생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대상이 무엇이든 취업 준비생에게는 회사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특정한 한 사람이, 사업가에게는 지금의 사업 하나가 인생 전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면접에서 떨어진 취업 준비생은 회사에 몇 번 떨어졌을 뿐인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결과 하나가 자아 전체로 번역되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오늘 취직을 못해도 다음 달 취직을 할 수 있고 내년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당장 원하지 않는 회사에 취직해도 그것이 예상치 못한 기회의 다리를 놓아 상상치도 못하는 커리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아니면 평생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시야가 좁아졌기에 이번 실패가 곧 내 인생의 종착지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로 인해 고통은 배가 되는 것이죠. 짝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깊이는 사랑의 크기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이 유일한 인연이었다라는 믿음이 더해질 때 마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관계는 시기와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인연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야가 한 사람에게 고정되면 다른 인연의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집니다. 사업 실패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업이 무너졌을 때 많은 이들이 내 인생이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하나가 끝났을 뿐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 대부분은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쳤고 실패는 사업 세계에서 예외가 아니라 통과 의례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대학이든 회사든 사람이든 사업이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는 동일합니다. 하나를 전부로 만드는 착각으로 인해 그것 하나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함께 붕괴된다고 느끼는 것이 고통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줄이려면 잃어버린 대상 혹은 가질 수 없는 대상을 손에 쥐려 애쓰기보다 나는 이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의 모든 의미를 실어버린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위험한 외줄 위에 올려놓은 셈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절대적인 고통처럼 느껴지는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힘을 잃습니다. 이별, 사별, 파산 등 아무리 큰 문제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10년 전 자신을 떠올리면 그 당시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던 일들을 비교적 담담하게 회상합니다. 그 문제가 특별히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럼에도 고통이 사라지는 이유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간의 역할입니다. 시간은 문제를 직접 없애주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관점을 확장시켜줍니다. 사건 하나를 인생 전체를 덮고 있던 커다란 문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건 중 하나의 사소한 경험으로 축소시켜주는 것이죠. 여기서 기쁜 사실은 그 변화와 성장은 의지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신이 좌절했던 환경 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면서 그 결과를 문제로서 바라봤던 고정관념이 녹아내리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아이는 마트에서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웁니다. 어른의 눈에는 장난감이 사소한 것이지만 아이에게 그 장난감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다른 즐거움도 다른 가능성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잃는 순간 혹은 얻지 못하는 순간 세계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자라면 그 장난감은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지는데 훨씬 더 크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서 그 장난감 하나가 있든 없든 크게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그토록 전부라 여겼던 것이 사실은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충분히 넓은 시야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대학, 직장, 사랑, 사업 같은 특정 영역에서는 여전히 아이처럼 한 대상에 삶 전체를 걸고 이것만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으로 스스로를 묶고 있지요. 그러니 그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고 그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지거나 얻지 못하는 순간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의미가 분산된 삶에서는 하나가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조금만 더 크게 바라보면 우리가 붙잡고 있던 절박함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집니다. 매일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사라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관계와 기회들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어떤 시기에는 문이 닫히고 다른 시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열립니다. 인생은 단선적인 경쟁이 아니라 복잡한 순환과 교차의 집합이기에 그 안에서 하나의 결과만을 절대화하는 것은 이 거대한 흐름을 너무 좁게 해석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붙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일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순간 숨 쉴 공간이 생기고 선택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의 실패에 존재가 흔들리는 사람은 내 인생엔 기회가 없고 나는 잘 해내지 못할 거야 라는 믿음을 전제하며 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실패에 크게 흔들리는 겁니다. 반대로 당장의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것 말고도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무한하게 있다는 믿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꽃 하나가 시들었어도 자신의 꽃밭이 넓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꽃 하나에 좌절하지 않듯 여러분도 지금 눈앞의 결과 하나의 인생 전체를 걸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언제나 당신에게 하나의 기회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뿐이라 믿을 때만 그것이 전부처럼 느껴질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너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선이 잠시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조금만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열려있는 길들과 아직 손대지 않은 가능성들이 조용히 하지만 무한히 놓여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세상에는 풀리지 않고 그저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진짜 문제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의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던 나의 좁은 시선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길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길이 막히는 순간 삶 전체가 막힌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더 넓게, 더 멀리,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지금의 문제는 더 이상 해결해야 할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계절로서 덤덤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우리는 다시 삶의 다음 흐름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간절히 시험에 붙길 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정말 그 사람과 연인이 되길 바랐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무언가를 강하게 원했을 때 오히려 그 원했던 방향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큰 좌절과 고통을 겪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 내 생각과 의도가 현실을 만든다는 말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심하면 세상이나 인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반복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그 시험에 대한 집착이 적은 채로 공부할 때 시험에 붙고 연애에 대한 생각과 집착이 어느 정도 사라졌을 때쯤 새로운 인연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치 인생이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나서야 원하는 것을 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1932년 11월, 네빌은 20년 만에 고향 바베이도스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당시 그는 배편을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바베이도스에 있다고 상상하며 잠자리에 드는 일을 몇 주 동안 반복했지만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마지막 배편 날짜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착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거의 포기하고 있던 시점, 마지막 배편 예약을 며칠 앞두고 그의 형 빅터에게서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에는 20년 만에 가족들과 바베이도스에서 시간을 보내자는 초대와 함께 배편과 생활비가 될 만큼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빌은 거의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지만 현실은 그 순간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비슷한 구조는 그의 형 빅터 고다드의 사례에서도 반복됩니다. 1920년대 빅터는 나라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길 원했지만 자금은 전혀 없었고 가족들 역시 그의 꿈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약 3년 뒤 낯선 투자자가 나타나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건물을 매입했고 그 건물은 그대로 빅터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건이 발생하는 공통된 구조입니다. 간절히 원하고 집착할수록 현실은 꿈쩍도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고통받고 더 이상 붙잡지 않게 된 시점에서 현실이 정렬되듯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순간이 아니라 힘이 빠진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아주 단순한 예시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동그란 쇳덩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쇳덩이를 네모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으로 두드리거나 억지로 눌러서는 절대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고 단단해서 형태가 이미 고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때 가능한 방법은 하나인데 뜨거운 열을 가해 쇳덩이를 녹이는 것. 다시 말해 기존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도록 완전히 해체하는 것입니다. 쇠가 충분히 녹아 흐물흐물한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새로운 모양의 틀 안에 쇳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틀에 담았다고 바로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식는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식지 않은 쇳물은 아직 아무 형태도 아니지만 열이 빠져나가고 굳는 순간 비로소 그 쇠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고정됩니다. 유리도 마찬가지고 도자기도 머리카락 역시 그렇습니다. 머리를 스타일링할 때 중요한 건 가장 뜨거운 순간이 아니라 열을 준 뒤 식으면서 고정되는 시간입니다. 사실 인생도 이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오며 형성한 정체성과 세계관은 상상 이상으로 단단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사고방식, 감정 패턴, 자기 인식은 어떤 강철보다도 쉽게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단순히 원한다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단단히 굳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변화가 시작될 때 인생은 가장 먼저 우리를 녹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전의 자신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압박을 주고 통제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던 정체성에 균열을 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고통, 불안, 의심이 동반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을 실패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벌어지고 있는 일은 형태를 바꾸기 위해 불가피하게 거쳐야 하는 녹임의 단계입니다. 충분히 녹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틀을 가져다 놔도 그 틀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녹임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바로 식힘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구간은 더 이상 미친 듯이 저항하지도 않고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결과가 아직 눈앞에 나타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정체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단계는 정체가 아니라 현실이 굳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쇳물이 뜨거운 불 속에 있을 때는 어떤 모양도 가질 수 없듯 사람 역시 긴장과 집착 속에 있을 때는 새로운 정체성이 고정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식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 머리를 스타일링하려고 젖은 머리를 고정하겠다며 뜨거운 바람을 피부가 데일 정도로 계속 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머리 모양은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헤어 디자이너분들이 스타일링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 그분들은 뜨거운 바람을 오래 쓰지 않았습니다. 열은 최소한만 주고 모양을 잡은 뒤에는 그 상태로 식을 때까지 몇 초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식는 순간 그 모양 그대로 스타일이 고정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열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상태를 유지한 채 식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이란 사실을 말이죠. 즉, 변화를 위해서는 정체기를 내가 새로운 틀 안에서 식어가며 자리 잡히는 시간으로서 바라보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 시기가 되면 결과에 대한 생각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목표는 여전히 있지만 감정의 온도가 내려가고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담담하게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두고 의욕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의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긴장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이 내가 원했던 방향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상황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와 점점 멀어지는 느낌 속에서 정신없이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은 녹임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는 왜 안 되지라는 질문보다 지금 나는 과거의 정체성과 현실을 해체 중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후 과거처럼 격렬한 저항은 사라졌고 현실을 완전히 통제하려 들지 않으며 무덤덤한 상태로 묵묵히 하루를 지나고 있다면 그건 식힘의 과정에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쇳물이었던 내가 새로운 틀 안에서 서서히 굳어가고 있는 중인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이 시점에서 형태는 이미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생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얻어가는 여정이라기보다 점점 덜어내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붙잡는 법을 배웁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고 자라면서는 부와 명예, 사랑, 인정 같은 것들을 하나둘 자아 안에 쌓아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결국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손을 펼치고 떠납니다.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인생이 본질적으로 축적의 방향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언가를 쥐려고 했다가 녹아내리고 무너졌다가 식고 다시 이전보다 덜 집착하는 자아로 재형성되는 녹임과 식힘, 자아 해체와 재형성의 반복을 거칠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더 가볍고 자유롭게 될 겁니다.